실시간 라이브처럼 압수수색 영장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SBS가 검찰 수사관을 따라가요. 법원에서 나오던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됐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네.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장이죠? 휴대폰과 그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2번째 빠져나갔죠. 네. 3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통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2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윤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뭐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돼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됐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혼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 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 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나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 개념이 어떤 쪽에 가까우냐면은 약간 공수처의 다른 버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공약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청와대 밖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나 박근혜 측근들이 얼만큼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뒷조사란 표현이 그럴 거죠. 감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병우 감찰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괘씸한 새끼 그러면서 우병우가 이석수를 또 뒷조사하게 만들잖아요.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했던 내용들 중에 우병우 아들의 병역 그 보직 특혜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맞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네요. 우병우 아들 그 특혜의 디테일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핸들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너링이 왜 이래? 핸들링. 죄송합니다. 그 코너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잦은 휴가, 근무 일수하고 휴가 일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정황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그 처가의 회사 이름 있잖아요. 정강. 이 정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경찰 등이 제지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도 사법부에는 최소한 우병우의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소통령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보기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다 사실상 장악하는 상태. 민정수석이라는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심을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네,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을 네.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네.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 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예. 친분관계. 예.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도 있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게 우병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법고시도 막 소년급제할 정도로 빨리 합격하고 그러면서 가장 동기 중에 빠르게 치고 나갔던 사람인데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우병우의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요.
그 가장 먼저 검사장을 달 인물로 인식이 돼왔지만 검사장을 못 달고 다른 동기들한테 추월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잠깐 하죠. 한 1년 정도. 예. 그 사이에 우리 사이가 우리 재산 지켜주려고 대릴 사이로 데려왔던 저 사이가 우리 사이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50도 되기 전에 검찰을 나와버렸어. 네. 이런 낭패가 있나 네.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최순실을 김장자가 알게 된 놀라운 뭐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 대 김기춘 비서실장 대 민정수석실로 우병우가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영한 수석은 그만두고 나중에 뭐 돌아가셨고요. 그 자리를 바로 우병우가 꿰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실세, 숨어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 출세하고 싶은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간에. 뭐 그런 겁니다.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인터뷰한 화이트 리스트도 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박근혜 정부 다 만든 거긴 합니다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문건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시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는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예. 그동안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들 주로 형사부에 뭐 배당하는 거 봐왔죠. 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 문제 수사 전담팀이거든요. 예. 또 배우 문성근 씨와 개그우먼 김미아 씨 등도 곧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피하지 못할 거다. 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앞서 국정원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과거의 국정원이 박 시장 견제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BBK 문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문제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이 언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예, 이 수사가 뭐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됐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됐고 그렇죠. 이종명 3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죠. 다른 고발자도 수사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국정원 문건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연결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또 뭐 못 세울 건 없지만은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뚜렷한 증거가 잡히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한가? 본격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통 출신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0여 명에게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했더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우세하긴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검찰 내부에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는 블랙리스트건 화이트리스트건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얘기했고요.
서울지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 예. 수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수사는 할 수 있다 쪽의 의견이 다수인 거고. 이미 수사는 착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개인에 대해서도 해봐야 네. 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만 수사를 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뒷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몇 배 힘들다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니,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요? 이미 시간이 오래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뭐 블랙리스트를 지휘하고 그렇죠. 또 뭐 K 미래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관연루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별동대가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또 뭐 뒷부분 뭐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 네.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박영수 특검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수사. 예, 그쪽도 당연히 이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처벌 문제니까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그쪽도.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구조는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주도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했으니까 결이 좀 달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다 했지만은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지휘체계랑 보고체계가 갖춰진 조직인데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 아니냐. 예.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생물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 또는 원세훈과 공범 관계이므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나간 사건이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까지 많았습니다. 수사가 생물이어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긴 한데 수사를 하는 쪽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 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유린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공작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9년 1월 검찰 인사를 기축년 1월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건 뭐 좀 엇갈린 법조계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조금 더 우세하다. 네. 근데 네.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수사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아서 네. 증거를 많이 안 남겼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이제 경선할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4범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했고 예. 위장 전입 뭐 또 현대건설 사장일 때의 수사 많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던 정두원 전 의원은 MB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MB가 뭐 굉장히 신중하고 야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한 건 또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은 예.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예. 갖고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하든지 말든지였지 언제 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하라 그랬느냐.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르지 이건 하세요 저거는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타일이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메모하라고 딱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거를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 문건만으로 MB에게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이계인 이재호 널푸른 한국당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없는 적폐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없는 적폐 생산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거네요. 예,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거의 매일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라 수사하라 여권이나 여당 인사들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제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멘토이면서 방통대원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 예. 네.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공무원들한테 뭐 이제 얘기할 때 천망불루라는 말이 참 많이 했습니다. 천망불루?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결국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이 돼서 형이 확정됐었죠. 예,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서 엉성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악인을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물망은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걸러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저는 천망회해 소위 불루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엉성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악인이면 걸러질 것이다. 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 최근 국민의당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이혼 직전의 부부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뭐 각하가 되긴 했습니다만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징계 요청이 나왔고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젖먹이 정치인이라고 말한 걸 비토하기 위해서 직접 이유식까지 들고 나온 최고위원까지 있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는 안 대표 함께 움직이고 계시죠. 이현주 의원과 국민의당 사정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 의원님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통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이제 중도 개혁 정당을 소방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고요. 지지층이요. 네. 그리고 이제 야권 전체를 가지고 보면 야권의 어떤 주도 세력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사실상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이 국정농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사실은 전혀 혁신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으로는 야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야권 세력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젊고 이 개혁적인 야권 세력이 주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바른정당의 또 젊고 개혁적인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좀 그쪽 사정을 좀 들어봐도 호남의 지역 기반을 가진 분들이 당 대표가 TK의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정당 자체가 과거 새누리당의 일종의 분파로 이제 만들어진 정당이 바른정당인데 그쪽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뭐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네, 호남 내부도 이제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직접 어떤 관계되어 있으신 분하고 또 그냥 일반 민심은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이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어떤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렇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안철수의 새정치 이거하고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국정농단 부분인데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이야말로 그 당 안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현실과 타협을 해도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 통합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 그런 개혁적인 분들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 통합을 내세울 수 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한 인터뷰 보면은 그 의원께서 물론 분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호남 중진들을 네. 향해서 소신이 중요하다면은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호남 중진들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과 이별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그 일부 이제 그 중진들 어르신들께서 뭐 20명을 규합해서 탈당을 불사하겠다 막 이렇게 네. 일종의 이제 저희들을 겁박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신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말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네. 이런 취지고요. 어떻든 간에 사실 가능한 한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이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라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함께한 세력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 개인적인 또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함께한 세력들이 함께 섞여 있다 네. 보니까 네. 어쩌면 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저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그 바른정당과 통합뿐만이 아니라 어떤 당의 설립 취지를 그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은 같이 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들리는데요. 저는 그분들도 예. 사실은 당의 설립 취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했던 것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지난 대선 때도 지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이 당의 어떤 쇄신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이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된 이 논란의 기저에는 또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께서는 좀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데 좀 순수한 면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서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싸움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안 해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되게 좋지만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 가야 되는데 좀 옆에서 보기에 좀 답답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도 잘 이렇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좀 부족한 리더십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안철수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창당의 동력이었고 총선 때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받은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최근에 한 방송에서 안철수 현상이 아직 유효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현상은 네. 유효한데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맥락이겠죠? 네네. 네, 사실은 현상, 그러니까 뭔가, 정치 새로워지고 혁신되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아직도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현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 대권을 못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과연 안철수 현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겠지만, 예. 안철수가 비록
안철수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또 함께 협조도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현상은 우리가 함께 네. 꼭 끝까지 갖고 가면서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 관련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궁극적으로 보수 대통합까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당수까지도 함께하는 거를 이제 포함을 하는 건데 안 대표나 이 의원 보시기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그 단계로까지 가는 것도 용인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는 안 대표의 생각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 내에 어떤 그 세력의 교체, 주도 세력의 교체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극우적 낡은 보수를 좀 주변화시킨다. 네. 그래서 젊은 세력으로 세대 교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승민 대표가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컨대 우리가 주도 세력이 된다라는 것은 한국당 내에 개혁적인 분들이 탈당해서 함께 이렇게 합류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개혁적 세력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유승민 대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지금까지 한국당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절대 이제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빼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이계인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없는 적폐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없는 적폐 생산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거네요. 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거의 매일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라 수사하라 여권이나 여당 인사들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제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멘토이면서 방통대원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 예. 네.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공무원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천망불루라는 말이 참 많이 했습니다. 천망불루?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결국 뇌물수동 혐의로 구속이 돼서 형이 확정됐었죠. 예,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서 엉성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악인을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물망은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걸러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저는 천망회해 소위 불르란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엉성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악인이면 걸러질 것이다. 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 최근 국민의당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이혼 직전의 부부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각하가 되긴 했습니다만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징계 요청이 나왔고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젖먹이 정치인이라고 말한 걸 비토하기 위해서 직접 이유식까지 들고 나온 최고위원까지 있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는 안 대표 함께 움직이고 계시죠. 이현주 의원과 국민의당 사정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 의원님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통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이제 중도 개혁 정당을 표방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고요. 지지층이요. 네. 그리고 이제 야권 전체를 가지고 보면 야권의 어떤 주도 세력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사실상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수 있다 쪽의 의견이 다수인 거고 이미 수사는 착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네. 개인에 대해서도 해봐야 네. 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만 수사를 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뒷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몇 배 힘들다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니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요? 이미 시간이 오래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뭐 블랙리스트를 지휘하고 그렇죠. 또 뭐 K 미래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관연루가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별동대가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또 뭐 뒷부분 뭐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 네.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박영수 특검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수사. 예, 그쪽도 당연히 이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처벌 문제니까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그쪽도.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구조는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주도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했으니까 결이 좀 달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다했지만은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지휘 체계랑 보고 체계가 갖춰진 조직인데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 아니냐. 예.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생물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 또는 원세훈과 공범 관계이므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나간 사건이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까지 많았습니다. 수사가 생물이어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긴 한데 수사를 하는 쪽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유린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공작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9년 1월 검찰 인사를 기축년 1월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건 뭐 좀 엇갈린 법조계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조금 더 우세하다. 네. 근데 네. 정치권에서 무슨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나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친분관계.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도 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게 우병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법고시도 막 소년급제할 정도로 빨리 합격하고 그러면서 가장 동기 중에 빠르게 치고 나갔던 사람인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우병우의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사장을 달 인물로 인식이 돼왔지만 검사장을 못 달고 다른 동기들한테 추월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잠깐 하죠.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우리 사이가 우리 재산 지켜주려고 대릴 사이로 데려왔던 저 사이가 우리 사이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50도 되기 전에 검찰을 나와버렸어. 이런 낭패가 있나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최순실을 김장자가 알게 된 놀라운 뭐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 대 김기춘 비서실장 대 민정수석실로 우병우가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영한 수석은 그만두고 나중에 뭐 돌아가셨고요. 그 자리를 바로 우병우가 꿰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실세, 숨어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 출세하고 싶은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간에. 뭐 그런 겁니다. 민정수석이란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심을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네.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친분관계.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블랙리스트를 지휘하고 그렇죠. 또 K 미래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관연루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별동대가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도 뒷부분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박영수 특검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수사. 그쪽도 당연히 이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문제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그쪽도. 특검에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구조는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주도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했으니까 결이 좀 달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다했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지휘체계랑 보고체계가 갖춰진 조직인데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 아니냐.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생물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 또는 원세훈과 공범관계이므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나간 사건이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까지 많았습니다. 수사가 생물이어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긴 한데 수사를 하는 쪽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유린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공작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9년 1월 검찰 인사를 기축년 1월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건 좀 엇갈린 법조계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조금 더 우세하다. 근데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수사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아서 증거를 많이 안 남겼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이제 경선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4범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했고 위장 전입 또 현대건설 사장일 때의 수사 많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던 정도원 전 의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이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라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함께한 세력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 개인적인 또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함께한 세력들이 함께 섞여 있다 네. 보니까 네. 어쩌면 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저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그 바른정당과 통합뿐만이 아니라 어떤 당의 설립 취지를 그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은 같이 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가 들리는데요. 저는 그분들도 사실은 당의 설립 취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했던 것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지난 대선 때도 지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이 당의 어떤 쇄신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이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된 이 논란의 기저에는 또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께서는 좀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데 좀 순수한 면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서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싸움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안 해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되게 좋지만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 가야 되는데 좀 옆에서 보기에 좀 답답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도 잘 이렇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좀 부족한 리더십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안철수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창당의 동력이었고 총선 때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받은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 위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돼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